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낙동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한 사람 중에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주말마다 낚시를 하러 다니느라 여자친구에게 차인 것도 여러 번이었지. 그렇게 낚시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낚시 도구를 죄다 처분하더니 그 이후로는 낚시는커녕 물가에도 가지 않았어. 낚시 도구를 처분할 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대답을 피했고 난 더 묻지 않았어.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지.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다시 물어봤어.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지. 합천군의 밤에 가면 쏘가리가 잘 낚이는 큰 호수가 있어.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 주말에도 사람이 없었지. 그날도 그랬어. 퇴근길에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 낚시 채비는 항상 차 트렁크에 있었거든. 밤 11시쯤 도착해서 출출하길래 컵라면이랑 소주 반병 마시고 낚싯대를 잡았지. 그는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낚시줄을 던지려는데 어디에 던질까 고민됐어. 평소엔 대충 던지고 낚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였는데 그날따라 쏘가리 매운탕이 생각나서 한 마리는 꼭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덕에 어둡지 않았어. 그래서 무거운 줄을 달고 멀리 낚시줄을 던졌어. 30분쯤 지나자 입질이 왔고 쏘가리가 잡혔지. 그런데 크기가 좀 작아서 욕심이 나더라고. 큰 놈을 한 마리 더 잡거나 적당한 놈을 2에서 3마리 잡고 끝내려고 했어. 다시 낚시줄을 던지자마자 뭔가가 걸렸어. 물고기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었어. 당기는데 꿈쩍도 않더라고. 끊어야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스무스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지. 그리고 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어. 물고기가 아니라 머리였지. 그는 잔에 소주를 따르고 또 한 잔을 들이켰어. 타원형 머리가 떠올랐어. 크기를 정확히 가늠할 순 없지만 직경이 50cm쯤 됐어. 그리고 그 머리 밑에 목이 보였어. 그제야 이게 동물의 머리와 목이라는 걸 알았지. 그러다가 점점 머리 아래에 두 팔이 나타났어. 그 괴물이 강바닥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거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낚싯대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렸어. 넘어져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 그냥 달렸어. 차에 타자마자 엑셀을 밟았어. 다행히 그 손은 떨어졌고 나는 그곳에서 벗어났지. 그는 다시 소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이어갔어. 차에 타서 엑셀을 밟으려는데 어깨에 무언가가 닿았어. 옆을 보니 괴물이 내 어깨를 잡고 있었지. 살이 퉁퉁 부은 얼굴에 해초가 붙어 있었어.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엑셀을 최대한 세게 밟았고 다행히 그 손이 떨어졌지. 한참을 달리다가 정신을 차렸어. 그는 마지막으로 술잔을 비우며 말을 마쳤어. 그래서 내가 낚시를 그만둔 거야.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 입은 셔츠 어깨에 젖은 자국이랑 해초가 붙어 있었어. 그 이후로는 물가에도 가지 못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었어. 그 후 그는 연달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쓰러졌지. 난 콜택시를 불러 그를 집으로 보냈어. 그런데 반년 후 그는 죽었어. 사인은 익사였지. 물가에 가지 않겠다던 그였지만 회사 송년회에서 낙동강 근처로 가게 됐던 모양이야. 그 밤에 그는 실종되었고 일주일 후 낙동강 하류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발견됐어. 시체에는 낚시줄과 낚시 바늘이 잔뜩 얽혀 있었다고 해.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건 그냥 결론일 뿐이었지. 두 번째 이야기. 일본 공동묘지 위에 세운 마을. 아는 스님께서 부산의 어느 동네에서 지인을 만나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야. 어느 날 스님은 지하철에서 피난 이후로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대. 스님과 지인은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고 부상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어.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하더라. 그러다 각자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연락이 끊어졌던 거였지.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했어.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새며 오랫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 86번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동네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다듬이돌에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다듬이돌이 흔히 보던 돌이 아니더라고.
네모난 사각 기둥 모양이었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스님과 지인은 밤새도록 굽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 배가 고파져서 밖으로 나왔는데 집 주변을 자세히 보니 지배당, 주춧돌, 디딤돌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모양이었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며 뜨거운 항아리를 씻고 있었는데 그 항아리도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스님은 피곤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 쉬기로 했지. 스님과 지인은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자고 있던 중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소리였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소리는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지. 한밤중에 누가 저리 울고 있지? 재수 씨가 우나?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니 울음소리가 아니었어. 누군가 일본어로 아프다 하고 있었어.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사람 목소리 같지 않아서 불안했지. 그래서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어. 이봐, 자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지인은 하품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가끔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그러고는 다시 돌아 누워 자버렸어. 스님은 참다 못해 마루로 나왔는데 이따위 하는 소리가 아까 보았던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는 거야. 스님이 다가가니 이 소리가 뚝 그쳤어.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아찌하는 희미한 소리가 나는 거야.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그 소리는 항아리 근처에서 났어. 역시나 스님이 다가가자 소리는 멈췄어. 스님은 밤새도록 이런 일본어 소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아침이 되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지. 그런데 지인의 아내와 아이들이 서로 숙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 스님은 아침을 먹은 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지인에게 물었어. 지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당을 가리키며 설명했어.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이 모두 비석이었다는 거야. 그 돌들이 밤새 우러댔던 거야. 그리고 항아리로 사용했던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다는 거야. 스님은 충격을 받아 지인에게 물었어. 자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건가? 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 처음에는 자네처럼 무서워서 잠도 못 잤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네. 그래도 이 집은 아니지 않는가? 이 동네 자체가 다 이렇다네.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이젠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으니 그냥 지내는 거지.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 그 동네는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에 있는 아미동 비석마을이었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동묘지였던 터에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피난촌을 형성한 곳이었어. 피난민들은 집을 지을 재료가 부족해서 그 묘지의 비석을 가져다가 집의 주춧돌, 다듬이돌로 사용했어. 그 돌들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며 울었고 유골 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소리쳤던 거였지. 그 동네의 어르신들은 종종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은 일본 귀신을 보았다고 해.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다니지 않았고 매년 일본 귀신들을 위해 진원제를 지낸다고 했어. 세 번째 이야기, 살해된 남자친구의 물건. 방금 골목에 가게를 다녀온 내 남자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섭다. 오래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 겨우 5분 정도. 솔직히 더 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세심하고 배려도 많고 신중한 사람이었지. 어떤 탄산음료를 마실지조차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튼 몇 분 전에 가게를 다녀온 조던의 눈동자가 텅 빈 것 같았어.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조던은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달린 자물쇠를 모두 잠그더니 심지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는 추가 잠금쇠까지 잠갔어. 지금 조던은 부엌에서 칼을 보고 있어. 대화를 해보려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 우리가 가진 칼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워서 찬장 높은 곳에 둔 그 칼을 꺼내더니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 혹시 모를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나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했어. 나는 아직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든. 조심스레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는 없었어. 대신 경관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지. 정말 유감입니다만 남자친구분이 칼에 찔려 사망하셨습니다. 사건은 바로 앞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즉시 검거되었고 소지품 중에서 남자친구분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조던 씨의 열쇠를 발견해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자물쇠를 다 잠그신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엌을 바라봤어. 식탁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 내 손이 닿지 않던 높은 찬장에서 꺼낸 그 칼이. 네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때는 2007년 겨울이었어. 그 당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마침 그날이 월급날이었어. 우리 사장님은 꼭 봉투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워 월급을 주는 걸 좋아하셨어. 이래야 돈 번 느낌이 난다면서 말이야. 항상 계좌이체나 수표를 주시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채워주셨지. 나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호프집에서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정신없이 했어. 그 당시 한 달에 130만 원을 받았어. 집까지는 호프집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 지역이 달라서 택시를 타면 추가 운임이 붙었어. 가게는 부천, 집은 인천이었거든. 일이 새벽 3시에 끝나면 사장님은 꼭 직원들에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 10,000원씩을 주셨어. 남자 직원들은 직접 태워다 주시기도 했고 참 좋은 분이셨지. 하지만 나는 택시비라도 아끼자며 꼭 PC방에서 2시간 정도 놀다가 버스 첫 차로 집에 가곤 했어. 그러다 토요일,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월급을 주셨지.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한턱 쏘라면서 노래방 가자, 호프집 가자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내일 쏘겠다고 하고 퇴근했어.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그날은 택시를 탔어. 5시까지 기다렸다가 할증 풀리면 탈까 싶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잡아탔지. 그 당시 한창 택시 강도 사건으로 뒤숭숭할 때였거든. 청주에선 부녀자 택시 살인사건도 있었고 나도 그날 앞좌석에 탔어. 뒷좌석에 타면 앞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올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타자마자 작전역으로 가주세요라고 했어. 보통 택시를 타면 앞판에 운전자 정보가 있잖아. 그런데 이 기사 아저씨의 얼굴과 그 정보 속의 운전자 얼굴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얼굴이 다르게 생겼거든. 곁 눈질로 아저씨를 쳐다보고 운전자 정보를 보니 아저씨가 말하더라. 제가 이제 막 교대를 해서요. 그거 안 바꿔놨어요. 뒷면에 저 있어요 라고 하며 정말 사람 좋은 얼굴로 말씀하셨지. 그러고 보니 운전자 정보 뒤에 살짝 뭐가 하나 더 끼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 내가 뒷면의 정보를 확인해 볼까 했지만 처음부터 의심한 게 죄송해서 차마 확인하지 못했어. 하지만 경계를 늦추진 않았지. 가방을 꽉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길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합승시키진 않는지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는 꼭 계양 이막차도를 지나게 돼. 그 이막차도를 지나면서 안도감이 들었고 피곤이 몰려왔어. 눈이 자꾸 감기는데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졸린 거야. 새벽이라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말야.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졸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결국 나는 깜빡 졸고 말았어.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놀라서 깼지. 잠깐 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곳이었어. 갑자기 덜컥 무서워지더라. 기사 아저씨를 쳐다볼 용기도 없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 계산동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깨우려고 했어요. 계산동이면 우리 집이랑 가까웠어. 나는 작전역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왜 계산동으로 온 건지 의아했지. 그 순간 아저씨가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어. 그때부터 정신이 나갔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 살려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 미친 아저씨가 몇 살이야? 하며 엄청 친근하게 묻는 거야. 나는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저는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재수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휴학도 했고 지금은 2학년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셔서 아빠랑 살고 있고 여동생도 있어요. 걔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남자친구는 없고 오늘 월급 받았어요. 가방에 다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입에 모터 달린 것처럼 쉬지 않고 막 얘기하며 두 손을 비볐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가방 두고 내려 하는 거야. 감사하다고 외치면서 덜덜 떠는 손으로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어.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아저씨가 문 닫아라고 해서 문 닫아줬어. 다시 올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길을 걸었어. 가방 안에는 휴대폰, 지갑,
신분증, 학생증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내 학교, 주민번호, 내 주소까지 다 알 수 있었지. 주변을 둘러보니 계양산 근처였더라. 아직 주변은 어둡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어. 한참 걸었더니 경인여대가 보이더라. 경인여대로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아빠에게 콜렉트콜을 걸었어. 아빠는 내 얘기를 듣자마자 날 태우러 왔고 바로 계양경찰서로 데려갔어. 처음엔 보복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괜찮다며 보호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강도 인상체계부터 나눈 대화까지 모두 말했어. 경찰이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친척 집에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아빠와 나는 경찰차를 타고 김포에 있는 고모네로 갔어. 그리고 3일 후 범인이 잡혔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CCTV 증거가 있어서 괜찮다고 했어. 경찰이 나중에 아빠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그 강도는 내가 살려달라고 해서 놔준 게 아니었대. 그 강도는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범이었고 나를 태우기 2시간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둔 상태였대. 택시는 가스차라 트렁크가 좁아서 나까지 넣기 힘들어서 그냥 보내줬다고 했어. 그리고 트렁크를 비워서 다시 올 예정이었대. 우리 집이나 학교로 말야. 신고하기 전에 날 잡으러. 실제로 그 사람은 우리 집 근처 소방서 앞에서 검거되었어. 지금도 난 택시를 절대 못 타. 그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최종 25년형을 받았어. 25년 뒤에 날 잊을까? 가끔 꿈속에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내 이름과 주민번호, 내 주소를 되뇌는 악몽을 꾸기도 해. 5번째 이야기, 고시원 괴담. 제가 고시원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살았던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대학교 앞에 있던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 방이었는데 고시원치고는 넓은 방이었고 저렴한 가격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첫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으로 혼자 지내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술에 취해 잘못 들었나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장난칠 사람은 없다며 그냥 넘기더군요. 찝찝했지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에 반응하면 더 장난치고 싶어질까봐 저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열이 받아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 소리가 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고시원 주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CCTV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제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모습만 기이하게 잡혀 있을 뿐이었죠. 그 이야기를 같은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지만 도저히 혼자서 지내기 힘들 것 같아서 친구에게 하룻밤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 간절한 요청에 결국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2명이 누우니 방이 꽉 차더군요. 잠들려는 순간 다시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려 하니 친구가 저를 잡고 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 귀신이냐? 귀신이면 문을 1번,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너무 놀라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여자야.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두드려봐. 이번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물었어요.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러자 갑자기 수십, 아니 수백 번의 똑똑 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그 노크 소리는 아직도 가끔 악몽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지인들. 지인 셋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셋 다 계속 떨어졌지. 그래서 점을 보러 갔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점집이었대. 1번 지인에게는 너는 때려쳐 죽어도 안 된다. 네 길은 다른 곳에 있어. 라고 했고 2번 지인에게는 넌 내년에 붙으니 더 열심히 해. 라고 했어.
3번 지인에게는 넌 펑펑 놀아, 아주 원 없이 놀아봐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3번 지인이 저는 시험에 붙나요? 라고 다시 물었는데 점쟁이가 일단 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더래. 3번 지인은 집에 가면서 나 붙나봐, 놀아도 붙나봐 라고 외쳤어. 1번 지인은 탐탁치 않은 듯 기분 나빠했고 2번 지인은 오래 붙고 싶은데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찝찝했대. 하여튼 3번 지인은 점 그대로 신나게 놀았고 1번과 2번 지인은 평소처럼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3번 지인이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시험날 즉사한 거야. 1번과 2번 지인은 당연히 시험에 떨어졌지. 그 후 2번 지인이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대. 점쟁이가 보자마자 3번 걔는 죽었지 이러더래. 걔가 안 오고 시험 공부만 죽어라 하다가 시험날 죽었으면 한이 사무쳐서 구천을 떠돌 수 있었는데 원 없이 놀았으니 한없이 이승을 떠났을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1번에게 전화라고 했대. 포기할 때를 알아야 한다. 고 말야. 2번 지인에게는 다시 한번 넌 이거 합격하면 고난 없을 테니 앞으로 오지 마. 처녀가 여기 오는 건 안 좋아 라고 하며 쫓아냈대. 2번 지인은 정말 다음 해에 시험에 붙었고 1번 지인은 몇 년 동안 계속 시험을 쳤지만 결국 포기하고 다른 곳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 7번째 이야기, 핸드폰 괴담. 나는 예전부터 돌아다니는 괴담 짤들을 저장해두고 괴담을 캡처하거나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하는 게 취미였어. 그리고 보고 싶은 날은 다시 모아둔 괴담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였지.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은 없었는데 정말 피곤했던 그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야. 평소처럼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위를 쳐다봤어. 그랬더니 어떤 귀신이 내 핸드폰에서 괴담들을 하나하나 엄청 빠르게 넘기면서 재밌다 하고 중얼거리는 거야. 그 귀신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괴담을 넘겼어. 그때 이후로 나는 휴대폰에 괴담 같은 걸 절대 저장하지 않아. 8번째 이야기, 파주의 폐건물.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 아빠는 일 때문에 따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나는 엄마는 기차를 타고 갔지. 그때 엄마가 예식장 이름과 번호를 종이에 적어뒀었어. 도착하자마자 예식장 위치를 물으려고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통화하면서 계속 어디라고요? 안 들려요. 어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내가 왜 그래? 하니까 엄마가 무슨 직원이 로봇처럼 말해. 목소리가 엄청 낮고 기계음처럼 들리더라. 그래도 우리는 택시를 탔지. 그런데 택시 아저씨가 그런 예식장이 있어요? 아닌데. 엄마가 적어둔 종이를 보여드리니까 아저씨가 여기에 예식장이 있다고요? 라고 계속 말하시는 거야. 엄마는 늦었으니 일단 가주세요. 라고 했고 아저씨가 출발은 했는데 계속 내가요, 이 근처 살아요. 이런 예식장은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 번호도 저런 번호 안 써요. 엄마는 혹시 우리가 외지인이라 그런 건가 싶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때 아저씨가 일단 가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가는데 그 근처에 다다르자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어. 여기가 무슨 역오고 저기가 어딘데. 주소를 보면 이 길가에 예식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쭉 버려진 건물들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예식장이 왜 있겠어요? 진짜 폐건물들이 엄청 컸고 건물 여러 개가 모여있는 단지가 전부 버려져 있었어. 엄마도 당황해서 일단 내려주세요. 라고 했고 아저씨는 불안한 얼굴로 나랑 엄마를 쳐다봤어. 그 건물 앞에 내려서 엄마가 다시 전화했지만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았어. 엄마는 건너편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했고 우리는 비를 맞으며 횡단보도로 향했어. 그동안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 이번엔 받았어. 엄마가 여기 버려진 건물 앞인데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 기계음 같은 목소리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올라오면 예식장이 있다. 라고 하더래. 엄마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아까 그 택시 아저씨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어. 아저씨가 아주머니 그 예식장 어디인지 아니까 타세요. 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불안해서 망설였어. 그러자 아저씨가 여기 위험하니까 타세요. 아니면 저기 앞에서 다른 택시 타세요. 라고 하셨어. 우린 결국 택시를 다시 탔지. 아저씨는 비 오는 날 예식장을 찾으러 이쪽으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
그 건물은 오래전부터 버려졌고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 아저씨가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물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동네에 있는 예식장이었대. 아저씨는 그 결혼식이 크게 열려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때문이지. 이렇게 기분이 묘한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계산할 때 6천원 나왔는데 3천원만 주세요. 라고 하시며 가셨어. 엄마는 아직도 그 낮고 기계음 같은 목소리를 잊지 못해. 그 목소리는 애들 목소리도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아주 낮은 음성으로 감정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해. 시간이 지나서 그 건물에 대해 확인해 봤을 때 그곳은 폐병원이었던 거야. 9번째 이야기, 미신 관리 지침. 지인이 원룸과 모텔 청소 일을 오래 했는데 모텔을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건물주가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적어볼게. 건물주가 숙박업 초보자라 청소 대행하는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모텔 인수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냐면서 물어봤다고 해. 바로 미신 관련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 내용은 이랬다고 해. 첫째, 사람이 죽어서 나온 방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되 빈 방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나 노름꾼들로 채워야 한다. 둘째,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유서가 없고 무연고자일 경우 사비를 털어서라도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 셋째, 청소 아주머니들이 가끔 느끼는 방의 분위기나 이상하게 스산하고 습하다는 느낌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넷째,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둬야 한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하는데 퇴실 시 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해. 그러고 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다섯째, 싫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야 하며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채워주고 고기를 자주 줘야 한다. 그리고 플로어 산책을 자주 시킬 것. 개와 고양이는 상관없다. 여기에는 무언가의 탐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대. 여섯째, 스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응할 것. 일곱째, 1년에 한 번 마지막 플로어 계단 구석에 소금을 많이 깔고 그 위에 큰 양초를 올린 뒤 불을 붙인다. 여덟째, 목류병으로 갑자기 방을 뛰쳐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방 욕조에 소금물을 채워야 한다. 아홉째, 전구 수명이 유독 빨리 닳는 방이 있으면 창문 구석에 소금을 놔둬야 한다. 10번째, 이상이 없는데도 잡음이 유독 많이 나는 방은 개 목걸이를 침대 아래에 놔둬야 한다. 처음에는 건물 원주인이 나이도 지긋하고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원주인은 그 동네에서 원로급으로 다른 업자들이 모두 깍듯이 모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더욱 찝찝하게 느껴졌다고 해.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